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자신의 일과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잘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금요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네. 이 롱런하는 시대, 아주 길게 사는 시대에 롱런하는, 잘 사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실 텐데요. 특별히 목소리가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이 특강을 듣는 동안 내내 기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특강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깥 날씨는 어떤가요? 네, 황사의 추위까지 찾아왔습니다. 8시가 조금 지난 지금 서울은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정도 낮습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기라도 하듯 아침 공기가 꽤 차가우니까요. 오늘 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 합니다. 한편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황사는 당초 예상보다 흩어지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황사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머물고 있는데요. 남부는 오늘 오후까지, 제주는 내일까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마스크 챙기셔야 합니다.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는 미세먼지 농도가 161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고요. 평소 기준치보다 무려 5배나 높습니다. 대기 정체와 쌓여있는 먼지로 인해 오늘 경기와 충북, 남부는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실시간 먼지 농도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영동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 만큼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야 하고요. 산행 계획이 있다면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습니다. 낮엔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안동 10도, 대구 13도로 중부는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전남 해안과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밤 전국에 확대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먼지는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렇다 보니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게 되는데요. 구부정한 자세를 지속하면 근육과 인대 손상은 물론 목 주변 통증을 유발해 심하면 목 디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거나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외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자, 보통 오이 하면 여름에 즐겨 먹는 채소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오이가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값싸고 흔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네. 겨울철 오이의 100% 활용법 함께 보시죠. 밥상의 단골 식재료 오이. 톡 쏘는 오이 냉채부터 입맛 돋우는 오이 냉국까지. 겨울철을 먹으면 더 좋은 당신이 모르는 오이의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이에 살고 오이에 죽는다는 한 사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폐가가 있는 중이라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네네. 오이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만사 형통. 겨울에는 이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푸석푸석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팩을 해서 붙여놓으면 얼굴이 굉장히 촉촉해져서 좋아요. 제가 이제 한 달 있으면 시운이에요. 정말요? 생기 넘치는 뽀얀 피부에 주름살 하나 없는 꿀피부 인정. 늘씬한 S라인도 인정. 반백년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철저한 관리의 소유자. 그 비결은 대체 뭘까요? 제 건강의 비결은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요. 제가 매일같이 먹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비법은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제가 키가 164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68kg까지 살이 쪘었어요. 근데 사실 미용 목적보다는 제가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게 된 거는 건강적인 측면이 더 커서 그랬어요. 제가 68kg까지 살이 쪘을 때는 뭐 손발 저림도 굉장히 심했었고, 그 다음에 혈압도 높았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때부터 살을 빼기 시작해서 계속 살이 빠진 상태로 52kg로 지금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비결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결은 바로 이 오이입니다. 이걸로 뭘 하려고요? 건강유지의 필수템이라는 이것의 정체는? 이게 제가 수시로 마시는 오이 디톡스 워터예요. 이 물맛이 굉장히 향긋해서 좋고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오이가 미세먼지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이 물을 마시고요. 하루에 수분량을 다 채울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평소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손쉽게 만드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맛은 일품인 닭가슴살 오이 냉채. 그 다음 타자는 바로 오이 달걀 볶음. 오이 하나에는 10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가열 후에 섭취하면 영양소 파괴가 적어진다는 말씀. 맛도 건강도 모두 끝! 오이 밥상 완성! 그런데 오이를 즐겨 먹는 이유가 뭔가요? 오이가 그 혈압에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도 할 겸해서 오이 요리를 굉장히 많이 해서 먹고 있어요. 오이를 드시면 이뇨작용이 있어서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고요. 오이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칼륨이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오이 수확이 한창이라는 세종시의 한 농가. 어디 한번 그 귀하신 몸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겨울 오이를 좀 찾으러 왔는데요. 네, 잘 오셨어요. 지금 저희 한창 지금 겨울 오이 수확 중이거든요. 오이 재배 4년차 허금순 임준영 모자를 소개합니다. 이른 나이부터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준혁 씨.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일손을 도왔던 것이 어느새 평생 직업이 되었답니다. 아직은 앳된 얼굴이지만 어머니 눈에는 마냥 든든한 영농 후계자라고 하네요. 이거를 개분하고 짚하고 EM을 섞어갖고 이 미생물을 만들어갖고 이제 퇴비로 쓰고 있어요. 모자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받아 탐스럽게 열린 오이들. 재배 비법은 뭐가 있을까요? 쳐주는 거예요. 다른 게 자라게. 아직 덜 자란 것 같은데 이걸로 뭘 하는 건가요? 그 미니 오일을 따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니 오일을 따줘야 그 가도 좋아지고 나무도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미니 오일을 버리지 않고 저희는 또 오이지로도 활용도 합니다. 모자의 비밀 병기는 바로 미니 오이로 만든 새콤달콤한 오이지. 오이 하나를 딸 때도 그냥 따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포면이 이렇게 파랗고 지 색깔이 진하면서요. 이 포면의 가시돌기가 뾰족하게 도돌도돌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굵기는 딱 이렇게 엄지손가락 집어서 오케이 정도 사이즈 나오는 요 사이즈가 가장 좀 좋은 상품이라고 오이는 말하고 있어요. 맛있어. 엄마 진짜 오이 향에 입안에 확 퍼지는데 아우 너무 좋다. 너무 싱싱하고 너무 좋고 오이가 정말 맛있네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무심코 지나쳐버린 효능 만점 겨울오이의 재발견. 올겨울엔 촉촉한 수분폭탄 오이로 부족한 건강 충전하시길 바랄게요. 매주 금요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금요특강으로 함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우리가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아 이분이구나 할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젊을 때 도전하라는 말은 틀렸어. 도전할 때가 젊은 거예요.
젊음은 이렇지만 건강은 잃지 마세요. 할머니가 남기신 글 없으면 라디오는 못 들을 정도로. 성우 배한성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배한성 선생님 하면은 네.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이 목소리 하나로 대한민국을 평정한 분이신데. 송혜 선생님보다는 덜합니다. 뭐 형사 콜롬보, 가제트, 맥가이버 등등등 수많은 외화. 이제 지금은 저희가 외화 더빙을 많이 안 하지만. 그러게요. 그 전에 외화 더빙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가제트 만능 8!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좀 이상하네요. 바로 이런 목소리예요.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 추억의 그 목소리. 나와라 가제트 8! 그렇게 됩니다. 맥가이버는 어땠죠, 맥가이버?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와. 젊을 때 도전하라는 말은 틀렸어. 도전할 때가 젊은 거예요. 역시. 콜롬보는 약간 코몽 소리가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사람이 잃고 나서 후회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젊음과 건강이. 젊음은 잃었지만 건강은 잃지 마세요. 역시 명품 참 진짜 목소리예요. 녹슬지 않으셨네요. 뭐 주문만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뭐 오늘 그 배한성 선생님께서 하셨던 역할만 저희가 들어도 사실은 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의미 있는 강의를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성우에게 좋은 목소리는 경쟁력이 아니에요. 그 목소리에 어떻게 하면 정성을 심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심을까? 그거를 50여 년 노력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동안은 롱런 시대다. 그냥 오래 일해야 되는 시대다. 그러려면 그냥 늙어가지 말고 뭐든지 공부해서 그거를 나름 실천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이제 서울복지대학원 대학교 학생으로 우와. 요즘 리포트 써내느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호기심 갖고 그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인 거죠. 그 시대를 살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는 그 경험의 말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사실 저의 소년 청년 시절은 박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버지가 4살 때 이북으로 가셨어요. 원래 고향도 함경도시고 이념의 조국도 나는 이북이라. 그러니까 그때로 하면 이제 이 공산주의자였던 거죠. 그래서 6.25 전쟁 나기 전에 이북 갔다 오겠다 그러고는 아버지는 못 오셨어요. 그게 제가 4살 때예요. 저희 어머니는 또 지금도 그 학교가 있어요. 서울여상이라고. 서울여상을 졸업한 당시로서는 어머니도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 부잣집에서 전혀 고생 모르고 자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남편 없어 점점 있던 돈만 이렇게 이제 다 전혀 돈을 벌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우리 집은 완전히 그냥 망한 집안이 됐어요.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우리는 물론 그때 조그만 이제 새방에서 세 가족이 살았죠.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저하고 세수하고 들어오니까 밥상이 있었어요. 근데 밥상에 밥이 없고 인절미 3개가 있어요. 요만한 거 이렇게 손가락 요만한 거. 동생이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와 떡이다 그러고 먹으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를 때리지 않으셨는데 어머니가 그냥 동생 손을 그냥 매정하게 때리시면서 이건 형이 먹고 가야 된다. 너도 배고프지만 오늘 형이 하는 일이 신입생 대표로 답사를 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면 답사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형이 이걸 먹고 가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엄마 하나는 엄마 거고 하나는 동생 거고 나 이거 하나 먹으면 돼 그러고 걸어가면서 막 이제 물을 마셔서 그런지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오늘부터는 내가 돈을 벌어야지
동생이 먹는 것 때문에 엄마가 먹는 것 때문에 울지 않겠구나. 그래서 입학하고 와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력이 형편없어요. 중학교도 한 2년 조금 더 다니다가 못 다녔어요. 등록금 못 내서. 근데 좋은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졸업을 했고 고등학교는 덕수상고라고 대단한 명문 상고를 들어갔어요. 네네. 근데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요 손으로 주산을 놔야 됐어요. 그때. 이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손가락 여기 이렇게 돋게 비었어요. 그래서 풀로 이렇게 붙였더니 붙었어요. 붙었다는 표현이 그렇죠. 근데 여기 튀어나와가지고 아무리 조심해도 주산 점수가 34점. 그러면 은행을 못 갔어요. 그런데 은행을 못 가는 학교를 그 고생을 하면서 등록금을 그래서 그 학교도 그만뒀죠. 그러고 대학교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 중학교를 졸업하게 해준 이석태라는 친구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등록금을 내가 빌려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등록금을 빌려갖고 와서 그래서 서라벌예술대학교 방송과를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하여튼 너무 고마운 친구네요. 제가 지난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한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근데 그걸 뭐 슬프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뭐든지 누구든지 고마운 거예요. 제가 10세 가구가 사는 동네에 세를 살았는데 이 댁에서 연탄 빌려요. 저 댁에서 쌀 빌려요. 밀가루 빌려요. 돈도 빌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인사하기 바빴어요. 할아버지 나면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주머니 나면 아주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러고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그 될송부른 나무 그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 한성이 저 녀석은 인사하는 거 보면 쟤는 뭐가 돼도 될 거예요. 뭐가 됐나요?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성실해야 된다. 신용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좋은 덕목을 많이 배우고 아주 그 신세진 분들한테 참 고맙다. 이런 마음 같은 거를 갖게 됐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상황이면 뭐 본인의 상황 자체를 원망하거나 거의 좌절하거나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데 선생님은 이제 그때부터도 그런 그 어려움이나 고난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셨네요. 내가 뭐 어떻게 다른 꾀를 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그 열심히 살고 그러는 모습. 그랬더니 이제 제가 방송국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물론 그랬던 거죠. 그러면 성우는 시험을 보신 건가요? 시험을 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교도 그때 못 다닐 때인데 동아방송에서 1기 성우 시험이 있었어요. 자격이 안 돼요. 고졸자 이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죠? 아니야, 나를 테스트해보고 싶어. 그래갖고 친척 형 그 졸업한 증명서 그 띄어가지고 제가 시험을 봤었어요. 이건 사문서 위조네요. 네, 사문서 위조로. 사문서. 야, 이 물불 안 가리셨네, 진짜. 사문서 위조를 하면서도 저는 도전을 했던 거죠. 그때 붙으신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때는 경험상. 떨어지길 잘했어요. 붙었었으면 오히려 정말 큰일 났죠. 사문서 위조도 되고. 그래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실망을 했어요. 나는 성으로도 재능이 없나 보다 했더니 너 떨어지기 잘해서 너 붙었어 봐. 넌 그러면 배한성이라고 성에 미친 이상한 애가 있어. 걔는 뽑지 마. 이렇게 돼서 너는 영원히 네 꿈인 성우도 못할 뻔했다. 나중에 신분이 들통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불행의 보따리에는 행복이 있다는 그 말을 저는 살면서 많이 실감을 하고 그랬죠. 목소리 배우가 되자라고 생각만 하고 있질 않았던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1800대 1이었어요. 10명 뽑는데 1800여 명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여기서 떨어지면 한강 가서 떨어지자.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동생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데 성우 시험 볼 때 떨면
떨어지죠. 그렇죠. 목소리가 떨리면 또 티가 나니까. 그렇죠. 네. 무슨 사랑을 고백하는데, 영희야, 사랑해, 결혼해줘. 이러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려니까, 떨어서 합격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절실했던 게 통했나요? 제가 한 대본이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공중전화로 자기 부인한테 전화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여보 복권 20억에 당첨됐어. 부자 동네 이사 가서 잘 살자고. 알았어. 그러면 상암동 가서 살아. A 채널 옆에. 이랬으면 떨어졌죠. 저는 너무 떨리니까 흥분해야 되는 거지. 복권 20억에 당첨됐어. 그리고 제가 성우를 할 수 있었던 재능은 어머니가 또 물려준 거예요. 어머니가 뭐 이렇게 연기 이런 게 저희 있잖아요. 어머니가 여학교를 다니시면서 영화를 그렇게 보셨대요. 그때는 영화를 보면 무조건 정학 당하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저희 외가가 엄청 부자여서 저희 어머니의 할머니가 다 다니시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빼주고 뭐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영화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두 형제를 뉘어놓고 불을 빨리 꺼야 돼요. 왜냐면 불이 돈이 탄다고 엄마가 생각해서 그냥 밥만 먹으면 불을 얼른 껐어요. 그냥 강제로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되게 뭐 옛날 얘기를 해준다든지 동화 얘기를 해주는데 저희 어머니는 영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영화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영화 얘기를 해달라고 막 졸르고 내일을 기다렸어요. 내일 계속합니다 하는 식으로. 어느 날은 우리 어머니가 내가 너무 이렇게 영화에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오발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귀신 영화다. 엄마 무서웠더니 장화옥 년전이라고 처녀 귀신이 복수하는 장면이 이불을 뒤집어 써라 그러는 거예요. 얼른 이불을 뒤집어 썼죠. 엄마가 나가요 밖으로. 엄마가 귀신이 홀려서 나가나 막 불안해갖고 있는데 엄마가 사각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불을 펼쳐라 하는데 이불을 뒤집어 써라. 이불을 뒤집어 써라. 이랬던 목소리가 이불을 펼쳐라. 그럼 목소리가 이상해졌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엄마가 하얀 소복을 하고요. 머리를 풀에 헤친 거예요. 이 귀신처럼. 그러고 거기 영화에서 칼을 물고 나타난대요. 엄마가 부엌칼을 물고 이불을 펼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주신 게 아니라 실제 그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재현을 하시면서 아드님 두 분이랑 재밌게 노셨네요. 어머니. 그래서 영화가 뭔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신문 배달 보조하면서 그 상가 같은 데 가서 신문 봐주세요. 이렇게 또 그 뭐죠? 이 홍보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뭐 아주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야 임마 나가 다 그러셨죠. 근데 영화 포스터라서 척척 붙이더니 영화표를 척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표에 아저씨 그거 왜 줘요? 했더니 여기서 거기가 붙이면 공짜로 붙이냐? 영화표 주는 거야. 왜? 영화표 너 필요해? 영화표를 막 한 몸이 이렇게 주먹으로 막 꺼내시는 거예요. 한 거기 포스터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럼 아저씨 제가 신문 그냥 놓아드릴 때 영화표 주실래요? 영화표가 많았어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학생은. 꾀를 냈어요. 보니까 어른은 들어가고 학생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문 배달하는 약국 맨 끝에 가방을 하나 뒀어요. 뭉치 아니죠. 이게 옷가방. 옷가방 같은 거를. 그래갖고서는 극장 앞에 와서 바꿔 입고 완전히 이러고 들어가면은 뭐야 이렇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덕방 할아버지처럼 턱 모자 쓰고 이러고 여기 쭉 이러고 들어가면 연기를 하셨구나 그때도. 아무도 학생 애가 저런 줄 몰랐죠. 저나 스필버그 같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냐.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좀 봐주실 수 없나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면 되는 방법이 뭐 없을까를 찾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분장하고 하듯이 스필버그 감독 이제 청년이 봤대요. 어떤 사람 들어가나.
그랬더니 말쑥하게 김영우 아나운서처럼 깨끗하게 한 이런 사람은 착 이게 가방 같은 거 멋진 거 들고 쫙 하면은 굿모닝 뭐 이렇게 그러더라는 거죠. 이거로거나 해갖고 부자 친구 옷 빌려 입고 가방 들고 샥 하면서 굿모닝 그랬더니 굿럭 그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들여보내는 거예요. 말끔하게 차려입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뭘 느꼈냐면 think different. 이 think different라는 말은 뭐 스티브 잡스가 다르게 생각하라. 그래서 저는 그 다르게 생각하는 거를 어렸을 때 영화 변장에서 들어간. 그러니까 제가 성우가 된 거는 어머니의 그 재능과 또 영화를 보면서 저는 학교 공부를 못했지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세계를 구경하는 이런 또 다른 어떤 경험을 하고 그런 것도 저한테 있었죠. 그러면 처음부터 성우가 돼야겠다는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원래는 영화배우를 꿈꿨어요. 영화 배우를 꿈꾸시다가. 네.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영화배우가 제일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시대 때는 신성일 선생님 시대 때예요. 목소리는 돼요. 경아 춥지 않니? 경아가 원한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떠다 주겠다. 경아 눕자. 이건 되는데 인물이 아니, 잘생기셨는데요. 아니. 당시 트위스트 김 선생하고 신성일 선생님을 이렇게 믹스한 것처럼 괴상하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영화 배우는 아니고 목소리 배우가 되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배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웨이터 역할이에요. 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다 외다시피 했죠. 그랬는데 웨이터 역할을 잘한다고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웨이터 역할만 나오면 배한성이 오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뽑혔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배역이 뽑히니까. 그런데 배우는 어떻게 되느냐? 배우는 다르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로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웨이터를 어떻게 다르게 해요? 웨이터 대사랑에 어서 오십시오. 주문 받겠습니다. 네, 맥주 3병 마련해 주 곧 올리겠습니다. 이거를 할아버지 참 어서 오십시오. 주문 바꿨습니다. 맥주 3병에 마련한 게 있습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또 맹물처럼 더 됐다. 맥주 3병에 마련한 게 어딜게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역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고민을 했어요. 이거 이거 바꿔서 해야 되는데 바꿔야 배우인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막 몰두를 하면은요. 우리 같은 이 배우, 이 성우도 목소리 배우잖아요. 막 자기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연출하신 선생님 큐를 딱 주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어서 있어. 좀 받겠습니다. 맥주만 시원한 거 많이 있는 기라요. 이러고 대본이 안 보여요. 그때부터 막 애드리브를 막 했어요. 킹콩 같은 분이 나타났어요. 연출하시는 선생님이 이 녀석 어디서 이놈아 들어온 지 몇 달도 안 된 놈이 장난질이야 하고 막 화를 내실 때 제가 정신 돌아왔어요. 그 제가 장난을 한 게 아니고 다르게 해야 된다고 배웠다. 배우들은 너무 똑같이 해서 지방에서 온 웨이터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불행한 상황이 됐어요. 불행의 보따리에 행복이 있었어요. 엔지니어분이 선생님 화만 내지 마시고 저는 못 봤죠. 화만 내지 마시고 제가 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들려줬대요. 그랬더니 뭐 밤낮 어서 오십시오. 준비했겠습니다. 네. 이거 똑같이 100번 하는 것보다 다르게. 제가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로구나 해갖고 인정을 해주셨네.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앞으로도 네가 웨이터 배역 계속해. 전 죽을 맛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났는데 근데 네 마음대로 해라. 호남으로 하든 한 번은 충청도, 한 번은 경상도, 한 번은 전라도, 한 번은 강원도. 원하시는 대로. DDT요. 어서 오시다요. 그래갖고 무명의 제가 제작부에 소문이 났대요. 얼마 전에 들어온 얼굴 하얀 그 어린애. 뭐 좀 시답지 않은 배역이 있으면 이거 누구 시키나 하고 왔다가 네가 배 누구지? 네가 해봐. 네가 해봐 해서 배역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입소문을 타셨네요. 그러고 하는 것마다 다르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쟤는 생각이 다른데 이래서 어떤 그 주목을 받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방식대로 하면 당신의 수입도
직책도 그대로다. 이런 그 좋은 말도 있어요. 네. 지금 방식대로 안 하고 예. 내일 만약 다시 와서 이 방송을 다시 하라 그러면 예. 지금처럼 안 하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 저는 그냥 단순히 성우 활동으로만 한 게 아니고 제가 1인 CEO였어요. 저를 경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배한성이 아니면 안 되게 그렇게 나를 만들자. 그러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나요? 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문화예술 공부도 하고 많은 취미 이런 거 같은 거로 나의 이미지를 확장시키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가만두지 않았죠. 그래서 제 별명은 배한성이는 배극성이다. 극성을 떨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저희 다음 주 인사할 때는 저희도 네. 안녕하세요, 김현욱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난하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저도 어떻게 변신해야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김용만 씨가 했던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렇게 농담입니다만 진짜 노력을 하는 모습이 네, 너무나 보기 좋으시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그러면요. 절대 비슷하게 연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다르게 한단 말이죠. 예. 그러는 거. 그래서 알 파치노라는 배우가 처음 데뷔했을 때 얘기가 너무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너무 좋아서 10,000번 정도 연습을 했대요. 그 대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잖아요. 10,000번. 그 짤막한 대사를. 네.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이렇게 똑같이 연습을 한 게 아니에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너무 세게 한 거예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이건 너무 간사한 거예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이건 더 무겁게 한 것 같아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이거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매번 바꿔서 했다는 것이 10,000번을 다 바꿔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는 제 힘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친구가 등록금을 빌려주는 바람에 대학교를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 서러벌 예술대학교인데 2년 과정인데 1년 반 다니고 또 못 다녔어요. 거기서 이원경 교수님이라고 아주 기초를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스승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스승님이 오시는 날은 제가 아르바이트고 뭐고 다 안 하고 스승님을 절절절절 쫓아다녔어요. 그럼 뭐 말하면 이 녀석아, 저 처녀 아름답네. 그러면 처녀가 아니야. 처녀 장음으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셨어요. 야단을 칠 때마다 제가 그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그걸 적었어요. 야단 치시는 거를.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요. 늦게까지 그 맥주 드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갖고 알바를 해가지고 저한테 시간 내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제가 그냥 그런 걸 하면서 어느 때는 12시 가까이 돼서 선생님 댁에 간 거예요. 모셔다 드리고 어떻게 해요? 저도 집에 가야 되니까 가겠습니다. 이 어떻게 그래요? 교수님 주무십시오 하고는 그냥 뛰어가서 여인숙 같은 데 가갖고 그때 돈이 뭐 없어요. 학생인데 제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고 내일 와서 꼭 갚을 테니까 아무 데서나 재워달라. 이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했죠. 배움에 대한 갈증이 많으셨네요. 배움에 대한 갈증이. 그러셨네요. 그런 게 많았죠. 예. 그랬더니 선생님이 절대 칭찬을 안 하셨어요. 근데 시험 보기 전날 그 우리 학생들을 불러서 성우시험 보는 너는 이런 걸 잘해라 이런 걸 잘해라. 배한성이만 남고 다들 먼저 가서 준비들 해라. 그래서 나는 또 무슨 야단치시나 보구나 하고 발발발발 떨고 있었는데 툭 일어나시더니 배한성이는 그동안 배운 대로 하면 합격 걸 거다.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인정하셨네. 제가 그냥 그때 눈물이 그냥 엄청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는데 올바르게 배우는 게 중요하구나. 예,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또 선생님 인생의 두 여인 얘기는 뭔가요? 두 여인? 뭐 그래, 복잡혀. 네네. 두 여인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이 먼저 집사람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막막하더군요. 그때 딸아이들이 고1, 중학교 2학년. 엄마가 가장 어떻게 보면 엄마가 어느 시기에만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 사춘기고 막 그러니까 맞아요.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필요하죠. 예, 엄마를 내가 잃게 한 건 아닌데 저는 그게 그냥 평생 그 이제 빚인 거죠. 그래서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딸내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두 딸들이 지금 뭐 열심히 살아서 다 정말 나름 다 제 역할들을 잘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내가 고맙다. 엄마도 없이 그랬는데 그랬더니 두 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오히려 엄마가 없어서 잘 됐다는 뜻이 아니라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지네들이 독립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럴 수 있었다. 아니 안 그래도 저 이제 좀 되긴 했습니다만 그 따님도 저 그때 시집도 보내시고 저도 거기 갔었잖아요. 또 그런 인연이 있어요. 축의금 냈죠 그때? 예, 아마 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예, 그러니까 워낙 그 훌륭하게 또 키우시기도 하셨고 저 느낌에도 이렇게 열심히 사신 아버지를 봐서라도 내가 또 잘해야겠다 아마 이런 마음들을 스스로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방송에서 뭐 유명해지고 뭐 이러고 그러면 괜히 이렇게 나 누구야 이러고 저는 그런 건 아주 잘 안 배웠어요. 그랬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찰리 채플린한테 인터뷰하면서 그랬다니까. 선생님은 전설이십니다. 선생님 작품은 다 정말 전설 대단한 겁니다. 그중에 대표작은 뭡니까? 그랬더니 대표작? 앞으로 나 나올 거야 앞으로. 와. 지금까지 나온 게 무슨 대표작이냐. 어떤 그런 먼저 산 분들이 그런 모습 같은 거.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가 1904년인가 아프리카를 가셨더라고요. 지금도 아프리카를 가면 무슨 약을 먹고 가야 된다니 모르거든요. 1904년이면 정말 그렇잖아요. 이분이 이제 모처럼 이제 고향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그냥 돌아오셨다 해갖고 기자들이 1등석 거기서 앞에서 좋은 이제 모습으로 찍겠다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셨다. 안 오셨나? 그랬더니 저기 계시다 그러더래요. 기자들이 우르르 갔더니 거기가 3등 칸 기차 칸이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1등 칸에 안 타시고 여기서 내리신 거 했더니 이 기차는 4등 칸이 없더구만. 그런 거를 통해서 제가 정말 이런 성인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러는데 내가 지금 방송 좀 나왔다고 그럴 시간에 공부하자. 그런 거 같은 거가 제가 50년 그 경쟁력 그런 거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어머니한테 많은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엄마가 좀 너무하셨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깨워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신문 배달 나갈 때. 어떻게 깨워주냐. 다들 못 살 때니까 엄마가 삭바느질하는 어머니는 바늘로 당신이 졸리면 2시쯤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에 바느질 하시면서 졸리면은 아이고 택하니 깨워야지 하고 이렇게 찔르셨대요. 내가 졸지 말자. 그래갖고 깨워서 내보내주고 하여튼 밥도 해주고 그러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완전히 공주님이셔가지고 아프시면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시고 이 동네가 수도도 없고 펌프도 없고 약수물이 나오는 동네였어요. 약수물을 낮에는 기를 수가 없어요. 내가 학교 다니든지 알바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밤에 자정 지나서 나가가지고 해서 물 길어다 놓고 완전히 콩쥐팥쥐 저리 가라. 어머니가 그렇게 공주님처럼 그러시는 바람에 제가 고생을 많이 해서 어머니한테 그런 나름 섭섭한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효자 노릇을 했는데 돈으로 효자 노릇을 했지 마음은 뭔가 그렇게 그러지 않으셨는데 제가 그냥 그 어머니 그 유품이라고 그러면서 딸내미가 아빠 이거 봐. 할머니가 아빠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겠지. 그러면서 뭘 줘요. 근데 낡은 지갑이에요. 난 뭐 유산을 여기다 담으셨나 해갖고 돈이 담겼나 했더니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보니까는 제 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남기신 것 중에 아빠의 사진이 들어있는 걸 보면 내가 이 자식한테 애미로서 나만 줬지 뭘 해주질 못해서 내가 미안하구나 하는 거를 엄마가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신 거 아닌가 해서 제가 그냥 지금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아서 그러기 때문에 정말 여기 계신 어머니들 아무리 어렵고 뭐하고 제가 이제 어디 강의 가다 보면 아유 저도 그냥 배한성 씨 어머니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유 내가 그냥 자식들한테 내가 그냥 아유 못난 애미예요 뭐 애비예요 이러시는 분들한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어머니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것만 해도 자식들한테는 위대하신 거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뭔가를 물려주시는 대단한 존재들이 바로 어머니고 아버지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평소에 이렇게 많이 드러내시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항상 큰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셨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네요. 그걸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그런 걸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사진을 못 깨달으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 곁을 떠난 두 여인은 이제 어머니 그리고 사별하신 전 아내 이렇게 두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어디 컬럼을 썼는데 나 죽는 날 뭐 이런 제목이에요. 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빨리 가갖고 두 분을 빨리 만나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마음의 빚이 많이 있고 그렇죠. 예,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 배한성이라는 성우, 대스타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를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배한성 선생님께 궁금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서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어떤 분 있으실까요? 항상 말솜씨가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말을 잘하는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지금 굉장히 용기를 내서 지금 질문하셨네. 진짜 이거는 요즘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이거든요. 말을 잘하는 비법.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분의 말을 들으면요. 그분의 성격, 지금 심리 상태, 뭐 교양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분 어떠신 것 같아요? 아주 조신하시고 조심스럽고 아주 조용하고 그런 분이에요.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그러죠. 여러분은 오해를 하세요. 방송에 나오는 저 같은 사람은 다 말을 잘할 걸 말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타고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은 뭐라고 그랬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면 어떤 것도 어떤 답보다도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보니까 저는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대요. 천사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소리와 같으니라. 천사가 사랑 없이 말을 하겠어요? 비유를 그렇게 한 거죠. 천사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진정성이 없으면 빈말 같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그 진정성, 진심을 담으면 뭐든지 그건 정말 최고의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정성껏 말에 진심을 담아서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도 다 화술의 마술사가 되시는 겁니다. 저는 뭐 예를 들면 발음을 정확하게 해라, 뭐 제스처를 어떻게 해라 이런 기술적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핵심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진정성이 전달되게 얘기를 해라. 자,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앞쪽에 계신 분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적지는 않은 나이신데,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아까 내가 뭐? 내가 이거 어때서? 죄송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배우시고, 그러니까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쉽지만은 않잖아요. 안주하고 싶고 지금쯤이면.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자신을 채찍질하는 아니면 그러니까 나를 이끄는 그런 것들 비결이 있으실까? 그러네요. 어느 순간에는 좀 쉬고 싶다. 맞아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위치에 오르셨으면 보통은 이제 좀 편하게 즐기면서 살자 이럴 수도 지내시지 있고. 않을까 싶거든요. 비유를 하자면요, 디오게네스라고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 위대한 철학자. 네네. 그분이 그렇게 극성스럽게 사셨대요. 그냥 뭐 공부하고 뭐하고 그냥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그랬대요. 아우 선생님 연세도 있고 그러신데 아유 뭐 그렇게 그냥 공부 안 해도 되죠. 그냥 편히 사세요 그랬더니 야 이 녀석아, 내가 마차 경주하는데 꼬린 지점이 저기라고 배랑가 천천히 가냐? 더 빨리 달려서 신기록을 내야지. 뭐 그랬다는 일화 같은 게 저는 그런 걸 보면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안주를 할 때냐? 그러니까 눈의 건강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뭔가를 그냥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고 실천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또 저는 콤플렉스는 아니에요. 제가 학교를 못 다녔던 거는 가정 환경이 그래서 그랬던 거지 내가 안 배우려고 그랬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실패 같은 걸 하면은 내가 뭔가 배우는 거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하고 나름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단 한 번도 좀 쉬었다 갈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물론 이제 뭐 이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 거죠. 그런데 쉴 때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시구나. 네, 이건 나쁜 버릇이에요. 쉴 때는 막 그냥 푹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너무 쉰 거 아니야? 안 돼. 마음하고 딱 불안하셨네요. 아니, 몸에 배 있으시네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요. 그건 뭐 좋기도 하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하여튼 그런 호기심 그런 거는 정말 잃지 않는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알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고 이렇게 그걸 나누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롱런하는 시대에 롱런하는 방법. 런이 지금 다른 거죠. 그쵸. 길게 사는 시대에 배우면서 살자라는 취지로 오늘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성우 배한성 씨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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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Q&A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까룸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벌써 이제 다음 주면 2018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옵니다. 네. 이때 되면 이제 다들 슬슬 준비하시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항목들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연말정산 뭐 특별한 팁 중에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입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 같은 거는 10%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10%에서 12%로 월세 관련 세액공제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750만 원까지인데 그러니까 연간 750만 원 곱하기 12. 그렇다면 세금에서 90만 원을 그대로 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두 달치 근데 월세 내는 거는 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월세 세액공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내가 이 집주인하고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와 등본상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딴 데 살면서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준비한 게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더 좋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월세를 따박따박 내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계좌 위치했던 거 은행, 통장을 복사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이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 전세보증금 보험료도 혹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도 3억 이하까지 연간 100만 원 이하의 한도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이 전세금 보증금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도 함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도서비, 공연관람비, 소득공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 올 7월 이후 신용카드로 썼던 도서비와 공연관람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카드 신용코드는 카드 신용 소득공제대로 받고 여기 추가로 도서구매와 공연관람료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를 또 받을 수 있다는 이걸 중복공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카드로 만약에 받는 것도 있고요. 구입했거나 공연을 봤다. 그러면 그 카드 공제도 있으면서 그렇죠. 카드는 따로 받고요. 도서와 공연관람비에 대해서는 따로 30% 소득공제를 또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뮤지컬을 본다든가 책을 100권씩 산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화생활 즐기시는 분들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난임시술비 소득 세액 공제를 확대인데요. 현재 먼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봐야 됩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급여의 3%를 넘길 때 10%의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는데요. 그 의료비 중에서의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라고 더 높게 받고 있거든요. 자녀 수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자녀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2017년부터 추가한 게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 자녀 세액 공제가 커지는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입니다. 이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세금에서 만약에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70만 원을 이제 바로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셋째 이상은 무조건 70만 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출산에 요즘에 문제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 세액공제 그 크기도 키웠고 앞서 얘기했던 이 난임시술비 요즘에 참 이 난임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고 이 난임 시술비의 비용이 굉장히 또 큽니다. 그래서 이 공제율을 20%로 확대했다는 거. 또 하나 이따 설명해드리겠지만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받으면은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네 번째 함께 볼까요? 네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취업난 하는데 또 중소기업에 막상도 들어가는 청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혜택을 주게 됐는데요. 일단은 나이가 15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기존에 3년이었는데 5년까지 소득세, 근로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중소기업에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최대 5년은 거의 근로소득세를 안 내고 이제 근무를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포인트고요. 또 하나 여기 혜택에 이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경우에도 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함께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그 의료비 세액 공제 때 이제 난임 시술비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 추가된 것이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도 한도가 없이 계속해서 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점도 꼭 이제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연말정산 때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뭐 현금 영수증만 잘 모아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인데 우선 기본이요. 자기 급여의 25% 이상을 쓴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받아야지 해서 그냥 뭐 100만 원 긁은 게 됐지가 않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250만 원 이상 쓴 것부터 이제 카운트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250만 원을 썼단 말이죠. 그때부터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신용카드 공제율하고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15%인데요. 반면에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는 30%예요. 이게 더 높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신용카드를 쭉 써서 자기 급여의 25% 이상을 채웠어요. 그 다음부터 뭘 써야 되겠습니까?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를 쓸까요? 아니면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거 30%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후자를 써야 되니까 일단 전략적은 연금의 자기 월급의 25%는 신용카드를 쓰다가 이제 오버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다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어떤 방법이 더 공제를 많이 받느냐를 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카드 사용 금액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금액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현금 결제 금액, 김영식 선불카드 결제 금액도 포함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이 놓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커피 쿠폰 같은 것들 선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김현웅 앵커한테도 뭐 얼마짜리 딱 주면 그거는 그냥 긁는 줄만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만 원권 뭐 땡땡 뭐 커피에서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켰습니다. 그것도 소득 공제의 용으로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도 그렇죠. 그리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공제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로 높습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꼬박꼬박 5천 원 이상이면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꼭 챙기시기를 바라고 이제 앞서 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신용카드 공제액이 300만 원이기는 하지만 도소비라든가 아까 말한 공연 관람은 또 한도 없이 계속 체킹이 되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또 걸그면은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금액은 안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어디서 쓴 걸 깎아주는 겁니까? 국내에서 깎아주기 때문에 해외에서 쓴 사용액에 대해서는 결제, 뭐 공제 혜택이 없고요. 또 하나 현금 서비스 있잖아요. 현금 서비스를 받은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또 하나가 우리가 전기료, 뭐 인터넷 요금, 이 관리비 이런 것들이 카드사에서 연동을 해주면 좀 혜택을 줍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카드, 신용카드 사용 공제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도 할부로 많이 사잖아요. 이 할부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제 신용카드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할부로 산 겁니다. 이거는 물품 구입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공제 대상이기는 한데 그러나 통신 요금은 요금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매했다. 이거는 카드 공제 대상이라는 점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짚어보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랑 연계하면은 이건 공제에서 제외된다 그랬죠. 전기세, 뭐 공과금 이런 것들은 소득공제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신용카드로 연계를 카드를 하면은 이런저런 할인 때문에 많이 연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제 나는 신용카드를 이만큼 썼는데 왜 공제가 이렇지라는데 여기서 혼동하실 게 안 되는 게요. 첫 번째 아파트 관리비,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료, 또 하나가 세금 이런 것들을 카드로 냈을 때는요. 이런 부분은 카드 사용액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제액에서 빼셔야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보험비는 어때요? 실손 의료보험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실손도 보통 카드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이거 역시도 꽤 부피는 되지만 이거 우리가 말하는 신용카드, 카드 소득공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연금저축, 연금 펀드에 가입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소득형 채권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소득형 채권도 요즘에 뭐 연금저축과 비슷하게 이제 재테크 상품으로 절세형 상품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득형 채권이라는 것은 정부가 인증하는 우수 기업이 발행한 채권들이 있어요. 이제 이 채권에 투자했을 때 공제율이 비교적 높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3년 이상, 또 하나 투자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했냐에 따라 이제 공제를 많이 주는데 3천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100% 적용이고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70%, 5천만 원 이상 이제 큰 금액이죠. 이때는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소득공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채권을 했기 때문에 이자도 뭐 받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절세 혜택과 함유하면은 꽤 큰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또 궁금한 게 주택 청약저축도 혹시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그렇죠. 우리 주택 영원한 뭐 절세형 재테크 상품인데 이것은 이자율도 높습니다. 근데 한도가 240만 원인데 이 중에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신입사원분들 가장 먼저 뭐 대학생들도 하는 게 청약저축부터 들어라라는 조언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2018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가 제공되는데요.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 잊지 마시고 그동안의 지출 내역을 확인해서 13월에 보너스 챙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세요. 네, 요즘에 이제 미국이 좀 흉흉합니다. 네, 미국의 GM이 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해야 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화를 내고 그랬었는데 이게 남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동차 산업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자칫 뭐 5년간 최대 6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미국 LA에서 개막한 오토쇼에서 현대차의 대형 SUV가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Ladies and gentlemen, introducing the first ever Hyundai Palisade. 신차 홍보를 위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실적 부진에 관세까지 얽히면서 침체된 미국 시장에 활력을 넣기 위해 정 부회장이 직접 나선 걸로 보입니다. 관세 폭탄 우려에 국내 완성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매년 줄어 지난해 약 85만 대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이 중 현대 기아차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도 부진한데 고율의 관세 때문에 미국 수출이 더 줄어들면 국내 완성차 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만여 곳이 받는 충격은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자동차 업계가 수출이 가능하겠냐? 굉장히 물음표 아닙니까? 자동차 벤더로서는 살아남질 못하는 겁니다.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대 600억 달러 수준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일자리 손실은 최대 60만 개 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자동차 생산의 핵심인 울산, 광주 지역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김지환입니다.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현우의 굿모닝 11월 30일 금요일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연말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이제 그러네요. 2018년도 딱 한 달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 한 해 계획 잘 지켜졌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2월에도 변함없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shoes are moving.